미국에서 오신 이영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온 이영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알아볼 주제는요. 말하기 기술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이제 완벽보다 연결, 이런 제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제 책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사실은 완벽보다 연결이라는 메시지인데요. 보통 한국 분들이, 그리고 보통 말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비춰지고 싶다. 네. 그래서, 어, 저 사람들이 나를 평가했을 때 항상 완벽하게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시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죠. 인간이기에. 네. 그러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아니면 경험한 것들 그런 어, 지금까지 내가 축적된 어떤 노하우도 충분하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들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상대방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내 메시지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연결되는 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음, 말하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제 주위에서도 보면은 아주 강의를 잘하시고 메시지 전달이 확실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생방송 또는 네. 라이브로 이렇게 강의하실 때는 아주 잘하시는데 녹화다라고 하면 계속 NG를 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중간에 편집이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얘기했던 걸 다시 맞아요. 중간중간에 단어가 괜찮은데도 네. 끊기지 않는데도 다시 할게요. 맞아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이 다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네. 네, 은근히 더 완벽해야 돼. 맞아요. 어, 저, 그냥 라이브로 끝나면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괜찮은데 오히려 녹화 때 그렇게 못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좀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비슷할 수 있는데 발표 울렁증? 평상시는 굉장히 메시지도 명확하고 컨텐츠도 많고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실제 뭐 약을 먹기도 하고 어, 진정이 잘 안 된다. 네.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 네. 이런 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발표 울렁증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고, 이게 우리가 인간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잘하고 싶은 거는 본능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그 장소에 진심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떨리면 안 돼. 왜 떨리지?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억압하실 필요가 없고요. 떨리는 건 당연해. 나는 잘하고 싶으니까. 라고 인정을 하신 다음에 그 두려운 마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네. 똑같은 몸의 반응이거든요.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뭐 식은땀이 흘린 똑같은 생리적인 반응인데 마인드셋이 다른 거예요. 두렵다, 무섭다, 걱정된다가 아니라 신난다, 설렌다,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좀 기대의 마인드로 바꾸시면은 여러분, 나를 좀 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울렁증을 조금 극복하시는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한 5번만 해도요, 뇌에서 이제는, 이 사람은 나만 생각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뇌가 오히려, 편도체가 더 편안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긴장이 줄어들고 그렇게 생리적인 반응도 편안해지는 네.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좀 발표를 하신다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네. 네, 한 번에서는 잘 안 될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코칭을 받거나 또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지 되는 네, 분들이 네, 있을 것 같고 우리 의사들 중에서도 심지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기, 또
또 시험 볼 때 네. 떨려가지고 아, 실제로 좀 약간 안정시키는 약을 바로 직전 이제 복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네. 정급하면 이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근데 네. 장기적으로는 정말 말씀하셨던 긴장보다는 설렘 이게 더 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청중을 사로잡는 3초 비법. 네. 발표를 하거나 강의할 때 또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 중에 주목시킬 수 있는 네. 3초 안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우리가 발표를 하면 보통 어떻게 발표 시작하세요? 근데 제가 하는 발표는 네. 이미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근데 의료계에서 하는 아, 일상적인 그런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소개 말씀 아, 감사합니다를 앞에 꼭 시작을 해야 되고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어디에 있는 누구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이게 그 앞뒤 강사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벗어나기 어렵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사실 이 답변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시작하시고 모든 분이 익히 들으셨던 오프닝이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는 사실 이 가장 여러분이 첫 내뱉는 한마디가 가장 그 청중으로 하여금 이 얘기 더 듣고 싶어? 아니면 에이 그냥 평범하다 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구나 하고 그냥 이미 판단을 끝내버리는 절체절명의 사실은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아니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싶으신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어디 소속의 누구입니다. 아니면 뭐,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하시는 것보다 네. 저는 학생들에게 3가지 정도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사로잡는 3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인용구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실 주제에 음. 합당한 좀 유명한 누가 네. 들어도 알 법한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뭐 영화 속에 어떤 소설 속의 한 문장을 그냥 딱 말씀하시고 시작을 하면 뭐 그 청중이 너무 혹하고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여러분 스스로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뭔가 내가 익숙한 한 문장을 얘기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청중이 뭐지? 하고 약간 이렇게 앞으로 뭐지?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하시는 거는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가장 짧고 효과적으로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포인트는 여러분의 답을 바라고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하는 순간 주의 집중. 바로 한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딴짓 하다가도 질문을 딱 하면 혹시 나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기 때문에 확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문이 정말 효과적이고요. 3번째는 여러분의 어떤 일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제 미라클 모닝을 하는 루틴이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침 일찍 기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그냥 자기 일상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지? 하고서 약간 궁금해지고 저 사람 자체가 좀 더 궁금해지는 그런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서 이 3가지가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의 주제에 맞게 그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식으로 오프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핵심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만 결국에는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의 얘기는 딱 꽂힌다. 네. 오늘 한 가지는 알아들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중언부언한다, 뭔가 말에 두서가 없다, 네. 삼천포로 흘러간다라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 말의 본론에서 구조가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핵심 메시지의 개수를 제한해라. 그러니까 네. 3가지 아니면 2가지. 3가지를 넘지 않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3가지를 말씀하실 때 프리뷰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서론의 마지막에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이거고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그냥 나열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세 가지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중들이 들으면서 아, 저 사람 이제 두 번째 얘기 끝나고 세 번째 얘기 넘어가는 이제 그럼 곧 끝이네 이렇게 같이 예상을 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덜 지루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한 개를 세 가지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핵심 메시지 개수를 제한하고 프리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얘기할 거다. 그다음에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 간의 연결성을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간단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사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칫 안 좋은 부분은 그 주제별로 유기성이라고 하죠. 네. 그런 연결감을 사실은 청중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이 발표를 하는 사람은 그걸 좀 잘 그래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환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 주제 세 가지가 있으면 한 주제가 끝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그냥 둘째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앞에 했던 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 주제를 약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저는 우리나라의 최근 트렌드, 5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10년 트렌드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세계적인 추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주제와 주제 사이의 유기성이 바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발표를 들을 때 이해하기가 수월해지고 기억에도 남는 발표가 됩니다. 중간중간 요약을 통해서 소결론을 내려주고 네. 마지막에 다 함께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할 때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네. 미리 세 가지라고 해서 이거 얘기할 거라고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기대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 마치 영화의 줄거리를 미리 자, 네, 스포일러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가끔씩 이제 고민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그런 네. 질문 자주 받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했을 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너무 다 먼저 말해버리는 거 아니야?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사실 청중의 생각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거를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네. 누군가의 발표를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100% 집중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우린 네. 이거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셔서 청중이 약간 마음속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게 사실 안내를 해주는 게 가장 청중을 배려하는 말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걸 잘 활용하면 어떤 분들은 30분 발표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30분 채우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앞에 뒤에 그리고 중간중간 요약을 하면 이 시간이 충분히 네. 오히려 그게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주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또 회사 안에서 또는 다른 회사와 다른 직장과 이렇게 업무를 협약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할 일이 있을 텐데 이때 어떻게 하면 돋보이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일잘러 또는 일머리라고도 하잖아요. 네. 똑같이 일을 시키고 비슷하게 입사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월하게 정말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는 또 말하기 비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책에 소개해드린 것은 크게 직급별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신입사원의 말하기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신입사원 하면은 열정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사실은 맥스로 차오를 때가 사실 신입사원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이 자칫 잘못 실수를 하는 것이 내가 혼자 완벽하게 하려고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상사에게 어떤 태스크를 받았을 때 그냥 혼자 알아들은 척하고 사부작 혼자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 들여서 가져갔는데 결과물이 사실은 상사의 마음에 안 들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신입사원에게는 회사가 혹은 상사가 그런 엄청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막 완벽하기를 바라지도 않고요. 막 엄청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사실 바라지는 않아요. 여러분께 바라는 거는 주어진 업무를 제 시간에 끝내고 일정한 퀄리티를 가지고 오는 것. 그러니까 보통의 커뮤니티로 제 시간에 끝내는 것을 그다음에 그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업무를 받았을 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한 게 맞는지 그냥 알아들은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디테일적으로 상사와 컨펌을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서 잘하는 척 사부작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혹시 더 조언이 필요한 건 없는지를 상사분에게 계속 질문을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시면서 하시면 상사가 이 사람은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약간 이런 본딩도 되면서 여러분 일을 더 일잘러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중간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보통 중간 관리자분들은 중간에 그 리더와 그 부하 직원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되게 미팅을 할 일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부하 직원들의 어떤 스테터스 체크나 아니면 노고 이런 약간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걱정은 자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미팅으로 다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분기별로 정기적인 미팅 시간을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그때 미팅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매주 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사람과의 1대1 미팅 이렇게 분기별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 이외에는 자기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번아웃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 전략은 사실은 경청입니다. 보통의 리더분들이 너무 할 말이 많으셔서 혼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나 따라오는 분들이 혼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방관자처럼 느껴질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비전, 가치 이런 거를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왜냐면 그게 리더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 가치를 제시하시는 말씀을 하되 다른 부하 직원들 분들의 이야기, 의견을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본인의 생각은 가장 나중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 중 이제 오디오가 꼬인다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이렇게 자칫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제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을 이제 고르다가 오히려 이제 말을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얘기할 때 얘기해야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에 대한 아젠다가 공유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회의 아젠다가 공유가 되었다면 사실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 미팅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주제, 이 아젠다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나마 키워드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노트를 들고 들어가시는 것을 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순서가 진행이 되면 그 아젠다가 나왔을 때 그냥 여러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눈치를 보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꼭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냥 딱 치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어떤 할당된 그 미팅에서의 컨트리뷰션을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내향형인 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한 번의 미팅에 정말 한마디도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냥 던지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뭐 외향적인 사람은 아무 때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내향적인 사람은 이제 미리 맞아요. 할 얘기를 준비해 놨다가 타이밍을 네. 그때쯤에 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피드백하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분들이 특히 피드백을 못 하세요. 그렇죠.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상대방의 감정을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음, 다시 말하면 내 면이 깎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충분하게 지적, 여러분이 조언을, 피드백을 해주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피드백을 한다는 게 사실은 지적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대방의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것이 있으면 좋다라고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그게 정말 자기가 잘했는지도 사실은 모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사나 매니저의 입장에서 진짜 좋았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피드백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러스 피드백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조언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피드백하면은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니까 안 좋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지적을 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바로 플러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음, 이걸 어떤 뭐 보고서를 최신 자료를 더 예시를 든다면 이 보고서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더 파지티브하게 바꾸면 이게 더 나아질 거야. 네. 라는 식으로 피드백이 되는 거죠. 뭐, 너 왜 이렇게 집을 어지럽혔어? 너무 더럽잖아. 너 엄마 무시하니? 이렇게 부정이 아니라 너 방을 좀 더 평소에 정리를 잘하면 앞으로 되게 네 방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음, 어때? 네. 해볼래? 이렇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똑같은 말인데 후자로 들었을 때 해볼 만하잖아요. 네. 너 왜 못했어?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러면 내가 또 뭘 이렇게 게을렀다고 그래? 마음이 벌써 반발심이 있는데 그거를 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샌드위치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어, 영어로 하면 PIP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positive improvement positive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한 거, 긍정적인 거를 반드시 앞에서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네. 보고서의 구조가 정말 깔끔했다. 예시가 충분히 들어가서 아주 좋더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죠. 그러니까 빵이 양쪽에 있고 안에 내용물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피드백이거든요. 음, 내용물이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조언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더 채워지면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같아, 더 완벽해질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파지티브는 이것도 잘했지만 이 부분만 더 보완되면은 정말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이제 음, 인커리지먼트를 하는 거죠. 네.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가 그렇죠. 없죠. 네. 네. 칭찬을 그래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사실 이 두 가지 피드백을 쓰고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정말 혁혁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바로 써보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사과를 할 때 어떻게 프로답게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사과를 프로답게 하는 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타이밍과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과할 때 타이밍을 놓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이거를 말할까 말까. 뭔가 찝찝한데 내가 이걸 얘기하면 더 어긋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너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를 또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그 타이밍을 놓치는데 사과를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이게 뭐 법적인 송사가 들어가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면 빨리 인정하시고 내가 그 당시 있었던 어떤 일은 정말 나도 후회해.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진정성 있게 변명하면 안 되고요. 변명 없이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여러분
행동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더 반복되지 않게 행동으로 꾸준히 보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이영선 교수님 모시고 말하기 수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직접 구입해서 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다음번에 또 한 번에 한국에 오시면 또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쉬운 건강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역시 너무 뜻깊고 우리 안지원 박사님 제가 20년 인연으로 다시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